민족미술협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웅택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광주 민주항쟁 제44주년이고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올해 이제 광주 민족미술인협회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대동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 미술제를 준비했고요. 마치 우리가 130년 전에 고무군수 조병갑에 의해서 반외세 반봉건을 외쳤던 지금의 시대상황과 현재의 민주인권 평화를 외쳤던 광주 민주화운동이 하나의 큰 맥을 관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광주 민족미술협회에서 고민하고 담론을 제시해왔었던 5월 미술에 대해서 오늘은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담론으로서 5월 미술사의 방향성 찾기를 가지고 고민해봤는데요. 여기 이제 모신 선생님들은 전국에서 광주와 5월 미술에 가장 뜻깊게 오랫동안 연구해오신 전문가 스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귀하게 자리에 모신 만큼 선생님들의 어떤 열띤 토론과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어떤 방향성과 광주 미술의 어떤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길입니다. 올해 5월 미술 포럼 전체 그 주제가 동시대 새로운 담론으로서 5월 미술제 방향성 찾기라는 주제여서 언젠가 한 번은 꼭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오래전부터 홍성담 선배님의 5월 판화를 한 점 한 점씩 글을 쓰고 있었어요. 홍성담 5월 판화는 5월이 끝나자마자 그 작업이 시작이 돼서 한 10여 년 가까이 총 한 300여 점이 제작이 되고 그 중에서 1989년에 50점이 이제 추스려져서 정식 출간물이 아닌 상태로 새벽이라는 지금 보고 계시는 새벽이라는 올판화가 묶입니다. 82년에 12마당 홍성담 판화집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해방 판화 시라고 해서 민중사회 판화선으로 김정환 시인과 함께 1987년에 또 책이 한 권 나왔고 그리고 89년에 5월 민중항쟁 판화집 이 새벽이라는 정식 출간물이 아닌 가제본 상태의 묶음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당시 그 전남사회문제연구소에서 100부를 찍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홍성담 선배님의 그 판화 집대성은 1990년에 발간한 홍성담 판화집 해방의 칼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이후에 출간되는 모든 판화의 원형은 이 새벽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서 짜여진 이 큰 편집의 얼개가 그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89년에 편집된 새벽에는 큰 이제 그 새벽이라는 대주제 하에서 혈루, 세상, 해방, 새벽이라는 소주제를 잡고 그에 따라서 혈루에는 15점, 세상에는 24점, 해방에는 37점, 그리고 새벽에는 마지막 50가지의 작품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5월 판화집에는 이 작품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새벽이라고 하는 판화집에만 영순위, 0번으로 이 작품이 실려 있고요. 이건 무등산을 표현한 작품인데 어머니의 가슴을 통해서 무등산이 광주를 품어주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제작이 됐고 처음 그 기사화됐을 때 김준태 선생님 시와 함께 5.18이 기사화돼서 이제 기사가 검열이 돼서 거의 다 잘려나가고 기사가 쓰여졌을 때 이 작품이 맨 먼저 실렸는데 지금 5월 판화에는 남아 실리지 않습니다. 이 지금 마각이라고 하는 이 작품부터 판화가 실려 있습니다. 홍성담 선배 인터뷰 구슬 채록하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5월을 알려야겠다.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셨고, 판화를 그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문방구에 가서 고무 판화하고 초등학생들이 쓰는 뭐 판화 칼을 가져다가 조용히 방에서 그 판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판화 가지고 있는 복제성을 알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걸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판화를 구성하면서 홍성담이라고 하는 한 작가의 그 이후의 모든 작업에 일종의 알레고리가 되는 미학적인 형식들이 이 50점 안에서 이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마각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보면은 흰 그림자, 검은 그림자의 형태로 위와 아래가 나뉘어져 있고, 장면의 구성 또한 작은 화면이지만 아래와 위, 기본적으로 아래와 위 또는 사방으로도 쪼개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을 작은 화면에 이제 구성하면서 장면성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양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두 개의 장면 혹은 세 개의 장면이 맞물려서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거는 장면성이라고 하면 그냥 단일 장면성이지만 당시 그 5.18이 어떻게 처음에 전개가 되는가에 대한 이제 출발점이 됐던 5월 16일, 17일 횃불행진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5월을 증언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작가가 고민하는 것은 잔혹한 학살의 장면만을 새기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한국식 방식으로 이렇게 풍자화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시도예요. 그런 억압적인 상황 안에서도 이 작가가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미의식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작품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의식되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징후적으로 또는 그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런 뭔가 이렇게 예지적 장면성 또한 이 작가의 작품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민군과 이제 그 진압군 사이의 이런 대립각이나 또는 미군의 이런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풍자적인 어떤 장면성뿐만 아니라 5월 판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면성 중에 하나는 항상 이렇게 소외되거나 밖으로 밀려난 주체들을 화면 아래로 들고 오는 방식에 관한 거예요. 이런 장면은 직접적이죠.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져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것 또한 이 5월 판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면성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때로는 실제 사건이 됐던 이제 기사화되거나 또는 흉흉하게 떠돌았던 소문의 실체를 판화로 목격하게 하는 장면성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9번째, 10번째 판화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드러낸 작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슴이 잘려나간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안매장과 관련된 그리고 이렇게 투사해보를 찍고 밤에 몰래 작업하는 이런 광경들의 긴장선들은 5월 판화의 어떤 백미를 이루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5월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을 내가 증언해야겠어만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 젊은 청년 작가에게 판화를 계속 새기면서 5월 판화가 어떤 목소리를 드러내야 되고 때로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겪었는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묘사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야말로 긴박했던 5월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야간에 이렇게 몰래 시외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잡아서 사륙했던, 그리고 이런 장면은 차후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양, 그다음에 흰, 검 이런 이렇게 대립적인 양태인데 이것이 한 덩어리인 거죠. 따로 떨어져 있지 않죠.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개가 한 덩어리로 돌아가고 있는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데 이건 단지 시민군과 혹은 반란군, 진압군 사이에 이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어둠 그늘과 밝음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에 대한 현재적 상황으로도
비춰질 수 있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미 많이 보셨던 작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고요. 이 대동세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찍혀서 이제 배포가 됐고, 심지어 이 대동세상 판 자체는 경찰에서 이제 탈취가 되기도 했던 중요한 작업이죠. 광주가 이루려고 했던 꿈이 어쩌면 오늘 잠깐 그 말씀에 나왔는데, 홍성담이 꿈꿨던 세계가 바로 이 세계인 거죠. 대동세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장면에서도 대동세상이 첫 번째 작품, 두 개의 작품이 있는데, 첫 번째 작품 앞에도 이제 밥을 나누는 여성이 있죠. 그 항상 여성과 아이들이 맨 앞에 있는 것을 유심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또 이 작품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실 유신잔재 척결하자라고 하는 저 어떤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장면성인데, 그 장면을 왼쪽 위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맨 앞에, 화면의 맨 앞에 배치하는 방식은 자기 몫을 갖지 못한 주체들을 맨 앞에 배치합니다. 예컨대 거렁뱅이, 그 다음에 아이를 등에 들쳐업은 어머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장애우, 이런 주체가 화면 앞에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선은 저 뒤로 가게 돼 있지만 사실은 화면의 구성과 배치의 방식이 작가가 의도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작업에서는 뜬금없이 저 위에 먹구름 같은 이상한 기운을 드러내는 꼴이 등장합니다. 저는 아래보다 저 위에 하늘에 뭔가 이렇게 짙게 드러져 있는 저 구름에 집중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기 같은 걸 드러내는 희한한 구름을 이런 작업에서 보여주지만 아무도 눈에 이렇게 띄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왜 좋아할까? 그리고 왜 이 작품이 중요하다고 볼까? 그래서 낱낱이 해부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가끔 이 작품만 가지고 글을 써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자, 화면의 맨 중앙에 흐르는 것을 아래로부터 보면 불숨이 불을 일으켜서 불숨을 일으킵니다. 가마솥을 데웁니다. 가마솥에 밥이 익어갑니다. 그 밥을 여성이 풉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시민군이어야 하는데 그 시민군들은 화면의 바깥이 이렇게 겨우 끼어져 있는 상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지향했던 것은 뜨거운 불숨이고 그 불이 일으키는 밥이고 그 밥을 모두가 먹어야만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한울림이고 그것의 주체는 여성이어야 된다는 인식이에요.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밥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 올해가 동학 가보농민혁명 130주년 맞습니다. 동학을 기억하는 방식은 전쟁으로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넌센스적 질문을 던져요. 올해는 수훈탄신 200주년입니다. 수훈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훈이 전쟁을 일으키라고 했나요? 싸우라고 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울림이라고 하는 자각을 던진 화두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들고 일어선 창을 들고 일어서서 맞섰던 순간을 기억하는 중요한 겁니다. 그 또한 왜냐하면 그 불살생이 제1원칙이었기 때문에 그 농민군들이 다 그냥 죽어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우리 내부 안에 불숨을 일으켜서 뜨거운 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여성성의 세계로 우리가 이 문명을 뒤집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거죠. 이때 총을 든 주체는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지만 그들도 중요한 주체이죠. 화면의 장면성을 보면 아래 하단에 불을 지피는 두 사람이 있고요. 밥솥이 걸려 있습니다. 미륵은 금산산 미륵 본저울은 거대한 무쇠솥 위에 서 있습니다. 미륵과 우주 가마솥은 한 덩어리 서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밥을 푸는 여성은 사실은 그 징후적 상태에서의 미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전통 서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성과 그리고 밥이라고 하는 이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솥 그리고 그 두 명의 여성이 밥을 푸고 나누는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오홀미학에 대한 제사유 이것은 민중신학 1975년에 안병무 목사가 민중신학을 주창할 때 어클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오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성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1시민 로마 시민, 두 번째 시민인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시민이 아니라 갈릴레오 바닷가로 밀려났던 제3의 자기 몫을 갖지 못한 시민을 어클로스라고 하거든요. 이 어클로스를 선취해서 안병무는 민중신학을 주창했고 그 안병무를 1978년에 결핵요양원에서 홍성담을 만나고 민중신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울의 미학을 투쟁의 미학이 아니라 살림의 미학, 생명의 미학, 밥의 미학으로 뒤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투사처럼 살아왔지만 사실 미학 안에는 그런 중요한 민중신학의 생명성, 밥이라고 하는 하늘모심이라고 하는 동학적 사유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이런 작업들, 죽음을 이렇게 껴안는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투쟁의 어떤 형상성의 혁명적 난망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자칫 놓치고 있었던 이런 장면이나 또는 이런 아이가 아버지의 죽음을 담고 있는 표정이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 작가가 이번 두 번째 대동세상에도 이 두 번째 대동세상의 마당 또한 자세히 보시면 밥이에요. 여성과 밥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명의 음과 양은 여기에 오면은 한 덩어리로 돌아가는 생명이 흐르는 물로 뒤바뀝니다. 이 칼춤부터는 오울과 다른 여기에는 이제 뒤에 마지막 장면에는 홍성담 선배가 지향하는 새로운 어떤 그 우리에게 남겨주는 메시지 같은 거를 떠올리게 하는 작업들을 배치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칼춤은 검결이라고 해서 수훈 선생이 은저감에서 추었던 춤이죠. 물론 그때는 나뭇가지인지 목검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칼을 추고 춘 건 아니죠. 이 칼춤은 동학에서 강증산이 그걸 실현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식칼을 넘겨줍니다. 문명의 칼을. 그 칼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칼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후청개백의 칼을 여성에게 넘겨주고 강진사는 죽어요. 그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 낮춤이고요. 그리고 그 맨 뒤쪽에 이제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겨울신을 자기는 완성할 수 없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봄이라는 장면인데요. 보시면 이제 맨 하단에 아까 보았던 회돌이, 소용돌이, 음양, 태극이 돌아가는 거대한 기운, 뜨거운 기운을 결국 쌓을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두 형제를 음양으로 놓고요. 그것을 품고 뜨거운 에너지로 땅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대지의 여신을 어머니로 놨고요. 저기서부터 새바람, 새갈마노, 동서남북이라고 하거든요. 동풍을 새바람이라고 합니다. 새바람이 불어올 때 한 사내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대지. 여기에 보면 자, 이 장면과 이 장면이 다 다르죠. 이 감로도에 보면 이제 상단, 중단, 하단이 나옵니다. 하단이 지옥도고요. 중간이 이제 현세, 그 다음에 이제 이상향으로 올라가는 구도가 감로탱의 구도예요. 이분이 감로탱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그 3단 구조의 형식을 통해서 상승해 나가는 기운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김지하 선생이 현실동인 제1산업문에서 고구려 수렵도를 통해서 몽따주, 한국식 몽따주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내거든요. 그것을 처음 선취한 사람은 오윤이었어요. 1960가라고 하는 4.19 10주년을 위해서 그렸던 오윤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뒤에 이어받은 두 개의 소집단이 하나는 광자협이었고 하나는 미수동의 두렁이었죠. 두렁에서도 조선소남 민중해운탱과 같은 중요한 걸개 그림이 공식적인 자리에 첫 걸개 그림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광주 쪽에서도 광주는 이제 세령보다는 주로 이렇게 가로형의 걸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제 장문에 이 글을 써오긴 했지만 얘기하려고 했던 핵심은 미학적 특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내년이면 광주 민중항쟁 45주년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시 새로운 미학적 태제로 오울미술제를 전환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에서 다시 그 원점에서 일어났던 미학적 형식에 대한 선배들의 어떤 작업 중에 이 홍성담의 오울판화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뜯어보고 해체해보고 낱낱이 밝혀서 좀 이어갈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미술을 현장에서 일궈온 많은 작가분들 앞에서 제가 제 3자로 어떻게 보면 객관자로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귀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종종 광미공 민미협 행사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가 정복될 수 있는데 일단 그동안에 특히나 이제 5월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30여 년 이렇게 해오다가 5월 미술제로 확대가 됐는데 그런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5월 미술제는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약간 좀 살을 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하다 보면 또 엉뚱한 대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한 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다들 생각하시다시피 5월 미술이란 거는 이제 시간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동시대성이란 거가 사실은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홍콩이나 미얀마나 계속해서 다른 쪽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형으로 동시대성을 갖고 있고 이것이 또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공통 분모들을 갖는 여러 공대외적인 어떤 상황들하고 연결되면서 이것이 이제 지리적인 어떤 확장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워낙 이제 소통 방식이나 또 작품을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방식에서도 여러 가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확장성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사실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제 실체적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로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유사한 국가 폭력이나 희생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동시대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5.18을 추념하고 핵심 정신을 현재로 이어내고자 하는 5월 미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해 5월의 기억이나 재현 그 차원을 떠나서 그 정신을 지금 세상에 비춰내고 또 공유지대를 찾으면서 앞길을 가늠하려는 이런 작업들이 다양한 매체나 형식을 통해서 우리 시대 동시대 요법으로 꾸준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미술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이제 뜻깊게 되새기기 위해서 2020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5월전을 계속해서 보고 오다가 5월 미술제를 처음 2020년에 시작했을 때 되게 기대도 많이 했었고 실제 또 현장에서 굉장히 또 새로운 어떤 충전을 제가 또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추모와 재다짐의 결의, 희망 이런 것들을 모으는 장으로서 5월 미술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때 되면 치르는 어떤 연례 행사 그런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한 번쯤 이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재창조, 성장 이런 장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되짚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의 전망을 모색하는 역동적 미술 문화마당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작가들뿐만이 아니고 광주 시민들이나 또 그날 그 정신을 기억하고 경의를 표하는 예를 들어서 비체험 세대랄지 외지 사람들까지도 다 관심을 한 대로 모으고 또 유사한 국가 폭력이나 참상, 고통 이런 재현되는 그런 나라들과 현실적인 어떤 고리도 찾아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인 겁니다. 올해로 이제 130주년이 되는 동학농민혁명과 5.18을 연결하는 작업은 이제 사실 오래전서부터 미술계에서 여러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었고 올해 연초에도 은하미술관에서 또 서두를 먼저 열었죠. 그래서 두 민중미술이란 농민과 시민이라는 어떤 기층민이 주체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왜곡된 정치 권력이랄지 위태로운 민주세상 이 명운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대동세상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에서 형식이란 것은 뜻을 드러내는 수단이고 방법이고 정신은 뜻이자 또 창작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민중미술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새길지 또 새로운 형식이나 방법이 모색되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그 원천과 동력은 공동체의 인식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광주에 이제 5월을 좀 전에 제가 작가들뿐만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시민들이나 또 미술
외부자들 또는 이제 타지인들 이런 분들하고 가급적이면 좀 많이 이렇게 섞여서 한마당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 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대동 한마당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한 가지 이렇게 희망을 해보는 건데요. 사실 이제 5월전이라는 거는 하나의 단위 전시였다 그러면은 이제 광미구나 민미협에서 주관해서 진행했던 하나의 단위 전시라고 그런다면 이제 5월 미술제라고 제를 붙여놨을 때는 이게 단순히 어떤 제의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승화돼서 새로운 어떤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약간 좀 페스티벌적인 그런 성격의 넓은 의미의 연대와 공동의 장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5월 미술제라는 거는 그런 각각의 5월전을 포함한 단위 행사들을 포괄하는 5월에 관심을 갖는 여러 작가나 전시, 행사, 활동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엮어지는 대동 한마당이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미술제라는 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 문화인들과의 그 장 이런 걸 떠나서 여러 분야 활동가랄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마당이었으면 좋겠고 또 대동 문화 한마당이라는 것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나 활동 방법에서 열려 있고 그것이 또 새로운 그 5.18이 추구했던 일종의 공동체 세상을 향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제가 굳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시키듯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동안 해왔던 미술 활동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사례들을 봐왔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어떤 5월 미술의 방향성을 찾는다고 그러지만은 없는 것을 새로 찾는다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서도 특히 좀 더 무게를 둔달지 좀 중점적으로 갔으면 하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2008년도 광주 비엔날레 때 개막 퍼포먼스로 금남로하고 도청 앞 민주광장 이 일대에서 이제 봄 스프링이라는 남미식 카니발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되게 제가 좀 벅차게 생각했던 거가 미술인들도 물론 끼어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고등학교 청소년들이랄지 대학생들 뭐 전대 조대 또 이제 미술 쪽뿐만 아니고 의상학과랄지 막 여러 분야까지 같이 합해가지고 조대 미술 실기실에서 조형 작업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거리 행렬을 할 작업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일종의 남미에서 카니발을 하듯이 축제 형식으로 시민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거리 행렬을 했던 이런 거가 일종의 연대 방식에서 5월 미술제를 제가 그동안에 봐오면서도 이렇게 하나의 축제 분위기 같이 시민과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가는 그런 거는 좀 뭐랄까 좀 사례가 좀 드물었던 2008년도만 해도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저는 크게 봤었던 거죠. 2012년도에 5.18 민주광장에서 민미협 그때 이제 주관을 아마 민미협에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장 쓰기 같은 경우에도 꼭 그 미술인들만의 행사가 아니고 주요 인사들이랄지 시민들이랄지 같이 이렇게 만장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통일미술제 때 그 만장 설치했던 것 같은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열린 장으로 열어놨던 그런 거를 대동 한마당에 또 한 예로 볼 수 있는 거고요. 2014년도에 광주비엔날 20주년 특별 프로젝트를 할 때 금남로에다가 이제 이렇게 차량 통행을 차단한 상태에서 거리에 작업실로 해가지고 이때도 뭐 미술인들뿐만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도 같이 참여하고 시민들도 같이 들여다보고 어울리고 이런 어떤 장이 있었죠. 2014년도 했던 그런 거리의 작업실 연장선에서 이제 이후에 백인의 릴레이 아트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런 경우도 시민들이 뭐 그림을 전시장 가서 굳이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돼도 들여다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림이라는 게 일상 속에서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는 이런 면에서 역시 이제 대동 한마당의 한 예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첫 번째 5월 미술제를 할 때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 인형만 들어가지고 거리 행렬을 했던 이런 시민행진 이 경우에도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 이런 시민들이랄지 또 청소년 일반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형 만들기에서부터 행렬하는 것까지
같이 참여해가지고 어우러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기에 되게 참 멋져 보였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예술행동장을 계속해서 해오시고들 있는데 4.16 이제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또 이렇게 행사를 벌였었죠. 근데 아무튼 이런 사례들이 있어 왔던 것 중에서 5월 미술제라는 이름 안에서 살릴 수 있으면은 적절히 이런 부분들을 살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기왕이면은 5월 미술제를 하되 전시장 중심으로가 아닌 현장 중심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과 역사에 기반한 행사는 현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요 추념 행사들이 실제적인 진실이 묻힌 현장에서 진행한 이유도 그런 것일 텐데요. 예술작품으로 기억과 사실을 되살리고 북돋을 수는 있겠지만 가공된 창작물 이전에 원래 그곳의 현장 기온을 직접 느끼고 기억을 되짚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또 외지에서 찾아오는 어떤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외지에서 5월 현장을 찾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 현장에서 전시장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5월 미술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월 미술이라는 건 이미 이제 1980년부터로 치면은 44년이 지난 시차에다가 또 전시장을 굳이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고 외지에서 찾아왔을 때도 전시를 둘러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또 극소수일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술거리 일대 전시장 여러 개를 연결해서 하는 전시도 좋지만은 현장에서 했던 그런 전례들을 잘 살려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91년도에 세 번째 5월전을 할 때 망월동 5월묘역에서 이렇게 거리인지 말하자면 걸개 그림도 있고 또 간이 전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악조건 속에서 이제 몸으로 떼어가면서 이제 현장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벽화랄지 걸개 그림을 80년대에 많이 접해보긴 했지만은 또 5월 묘역에다가 이렇게 또 설치를 해놓으니까 이건 작품의 어떤 전달 효과라고 그럴까요?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울림 이런 것들이 몇 배로 더 증폭됐었던 예가 있죠. 그리고 이제 광미고 주관으로 해서 5월전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5월전도 이제 30번째가 넘었지만은 제가 그래도 제일 5월전답다고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는 금남로나 망월동 쪽에서 현장에서 했던 5월전들 왜냐하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5월 미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같이 또 공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광주 시민도 그렇지만은 광주의 5월 광주를 찾아오는 외집분들도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5월의 작가들이 이 시대에 뭘 말하고 있는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95년도와 97년도에 이제 통일미술제를 망월동 묘역에서 했었는데 이때도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그 얘기를 일부러 많이 하는데 말이 좋아서 야외전이고 현장전이지 그거 한번 해내려면은 정말 지금 이제 그 주역들이 전부 원로 중진들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청년 작가들이라 해도 이걸 감당해낼 만한 동력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말이 좋은 어떤 얘기가 돼버릴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현장성을 어떻게 좀 살려봤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간혹 이제 5월 묘역에다가 이렇게 걸개 그림을 설치하거나 요즘도 가끔 그런 걸 하긴 하는데 그게 어떤 변두리적인 어떤 요소가 아니고 최소한 5월 미술제라고 힘줘가지고 만든 행사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5월 미술제 안에서는 이런 현장에 뭔가 좀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직접적 전달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살려봤으면 좋겠다. 97년도, 95년도 통일미술제는 구묘역 쪽이 더 중심이었다면은 97년도 두 번째 통일미술제는 이제 신묘역 쪽이 더 중심이 됐었는데 어찌됐거나 구묘역이 주는 굉장히 그 참담한 현장의 분위기 그것과 신묘역의 그 깔끔하게 다듬어진 그런 어떤 기념비화된 공간에서 하는 또 통일미술제는 서로 다르긴 했었는데 어찌됐거나 망월 묘역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외지에 찾아왔었는데
기억에 아마 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오랫도록 간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사실은 5.18이라는 게 창설 배경에 있기 때문에 그 5.18을 어떤 식으로든 현재적 의미로 또는 아니면 외부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모색을 해왔었죠. 근데 95년도서부터 그런 류의 작품들이나 전시 구성 안에서 조금씩 들어가긴 했었지만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면에 드러내가지고 시대적인 어떤 재해석이랄지 확장을 풀어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했던 분은 이제 2002년도에 성환경 감독이 5.18 자유공원을 가보고 나서 현장에서 느꼈던 당신의 그 굉장히 말하자면 소름 돋는 어떤 전율을 느꼈던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집행유예라는 전시를 꾸며봤었는데 역시 작가들이 국내외 작가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초대가 됐었는데 실제 기억들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봐왔던 5월 미술하고는 또 다른 방식의 굉장히 현재성을 느낄 수 있다 할지 또 뭐 말하자면 형식이나 전달 방식에서 전혀 다른 이런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역시 판을 자꾸 열어놓으면은 새로운 방식으로 접할 수 있다는 사례를 봤었죠. 2004년도에서 두 번째 이제 5.18 자유공원에서 두 번째 어떤 현장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때도 법정 영창, 뭐 내무반 이런 데들을 작가마다 공간 해석을 한다 할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재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 시민들한테 5월 관련된 설문을 조사해낸다 할지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그 당시에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카이빙을 해보려고 그런다 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5월 그 당시로 매몰되지 않고 현재로 자꾸 풀어내는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봤다는 그런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민미업이 이제 2006년도에 광미고 해체되고 나서 잠시 공백기 같이 있다가 이제 말하자면 창립전 같이 할 때 옛 전남 도청 쪽에서 이제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문 닫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전시를 처음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은 그래도 5.18 최후 항전지 시민본부 그 현장이라는 그런 점 때문에 민미업 회원들 작품 하나하나도 물론 뭐 주목해서 봐야 되겠지만은 그 현장에서 보는 5월의 어떤 메시지랄지 이런 것들이 다른 전시장에다 전시해놨을 때와는 또 다른 말하자면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현장성이라는 게 되게 좀 잘 살려졌으면 좋겠다.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이제 또 마찬가지로 5.18 자유공원을 어떻게 보면 광주 비엔날레 현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면에 이렇게 드러내줬었다면은 커미션하고 메이투데이 두 방식으로 해서 2018년도부터 새로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피해 공간 같은 5.18 사적지를 전면에 드러내는 게 이제 5.18 때 말하자면 굉장히 처절한 현장이었던 국군 광주병원이랄지 또 5.18 전남 도청의 민원실 이런 쪽에다가 또 작가들을 국외에서나 또 국내 작가들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같이 어울렸던 5월 작가들이 아닌 다른 작가들도 초대하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의 5월을 또 얘기하는 그리고 광주의 5월만이 아닌 그 같은 정신의 연장선에서 말하자면 세계 어떤 인류사의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또 이렇게 작품으로 해놓는 것을 봤거든요. 5.18 이제 그 국군병원 같은 데는 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완전 폐허가 된다시피 한 그런 공간들인데 거기에 이제 작품들이 몇 점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거가 그 넓은 국군병원을 다 채우지는 않았지만은 현장이 주는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굉장히 서늘한 그런 기운하고 더불어서 작품 몇 점이 만들어내는 그 울림이라는 건 굉장히 대단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 주는 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처음에도 이제 연대 공동 대동 한마당 말씀드릴 때 이제 동시대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과거를 말하자면 회고하거나 추승하는 그런 것이 아닌 지금의 우리 시대의 얘기로 풀어내고 지금 사람들의 얘기로 엮여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동시대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확장성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어떤 확장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소통이나 전달 방식에서의 확장 이런 까지를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5월 미술이 이제 5월 미술제라고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해마다
매번 반복해서 되풀이만 그냥 하다 보면 이게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식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단기간에 준비해가지고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5월 미술제가 아니고 최소한 추진위원회 같은 거는 꾸준히 이어지면서 올해 했던 거를 또 말하자면 정리하면서 다음 연도 거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새롭게 뭔가 계속해서 신선도를 가질 수 있는 5월 미술제 그런 걸 준비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이제 사진은 5.18 30주년 이제 2010년도에 광주 비엔날레에서 비엔날레하고는 별도로 특별전을 기획을 했었는데 상당히 규모 있게 했던 5월 미술전이었죠. 그래서 광주 시립미술관하고 지금은 없어진 5월 분수광장 그쪽에 있었던 그 컨테이너 쿤스트할레 광주 그쪽 공간하고 동구청 뒤에 있던 그 지하 공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전시를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외국 작가, 국내 작가 거의 반반이었었는데 굉장히 새로운 형식의 5월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5월을 해석하는 관점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광주에서 자꾸 말하는 민주인권 평화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자기네들의 관점이 됐든지 이걸 사회 정치적인 거하고 연결시키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여러 방식으로 풀어냈었던 거죠. 학술 행사도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역시 이제 5.18에 국한해 가지고 하지 않고 그 5월 정신이 가질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테마로 찾아보는 그런 학술 행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장을 시키려면은 핵심이 분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심점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확장만 추구하다 보면은 이게 겉돌 수도 있고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핵심이 분명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점에서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인문학 연구소는 아니지만은 비엔날레에서도 일단 담론을 창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광주 정신에 대한 학술적인 어떤 탐구를 2014년도에 광주 비엔날레 20주년이 됐을 때 이제 해봤었는데 학계, 시민사회계, 문화예술계 돌아가면서 계속 라운드 테이블을 갖고 매월 또 원래 학술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모아졌던 거를 제가 이제 키워드들을 추려보니까 광주 정신이 뭐냐, 5.18하고 광주 정신하고 이렇게 바로 등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의견들이 좀 다르긴 했었지만은 대체로 광주 정신을 5.18 정신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관점들이 많았었고 특히 이제 그 안에 발표자마다 키워드들이 다 조금씩 달랐었지만은 제일 많이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공동체 정신이랄지 대동 정신 이런 부분이 아무튼 많이 겹쳐지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생명 정신이랄지 휴머니티 또 시민 자치 정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압축시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5월의 정신을 지금 이 시대에 뭘 키워드로 풀어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장의 어떤 초점으로 삼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반복 되풀이되는 5월 미술제 그냥 5월 그냥 하나의 어떤 축제 같은 뭐 이런 거가 아닌 이 시대에 계속해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그런 5월 미술의 대동 한마당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5월 미술제 총감독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는 있지만 아주 첫 번째 2021년도 5월전 거기를 기획을 하면서 22년도, 3년도 지금 현재까지 해서 총감독 자리를 맡고 있는데요. 그간 처음에는 제가 공부를 좀 하는 단계였다 하면 올해는 그 제가 배우고 느꼈던 점을 최종 정리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조인호 실장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외부에서 보는 저희 5월 미술제하고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은 상당한 괴리가 많거든요. 그 괴리가 뭔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들한테 이제 팁으로 알려주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논문을 보시면 감성장 개념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써놓긴 했지만 제 메인 포인트는 세 번째
5월 미술제에 대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성 찾기가 메인이고요. 왜 공감장이란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그 호남학연구원에서 아마 2000년대 후반에 그 감성이라는 논의를 가지고 최초로 그 학술 그 집단을 이제 형성을 하고 학과도 만들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초창기에 제가 같이 했던 멤버이긴 해서 그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나 살펴봤더니 꽤 많이 학술적으로 올라왔어요. 공감장이라는 개념이 감성이라는 것을 인문적이지 않고 그렇지 않은 개념을 이성적이지 않은 개념을 논의로 정리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많이 탄탄하게 개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KCI나 뭐 학술연구지에 5월 미술이나 5월 미술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저의 그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 이 논문이라도 정리를 하고 하자라는 개념으로 공감장이라는 개념은 앞으로도 좀 연구를 더 더해가지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저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5월 미술제에 대한 그 조인호 실장님에 대한 연구에 이어서 본격적인 논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힌 5월 미술과 5월 전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모두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렬했던 그 80년대 그리고 90년대 또 운동성이 조금 약해졌지만 소재와 형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학술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자 노력을 했었던 그런 단계가 있었고요. 199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던 민중미술 15년 전에 그런 상징적인 사건과 더불어 2000년대 또 들어와서는 우리 민중미술의 흐름이 일상적이거나 공동체 운동 또 환경미술이나 벽화운동 등으로 이제 많이 확산되거나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궤를 같이 하는 게 저희 바로 우리 5월 미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흐름과 함께 이제 1989년부터 시작된 5월 전인데요. 이런 흐름과 함께 1989년에 시작된 그 5월 전이 갖는 의미는 민중미술의 흐름은 물론이고 화가들의 눈과 손을 빌어 만들어진 시대 감성이 담긴 유서 깊은 전시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로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전의 메인은 전시이거든요. 그것을 좀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1989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는 5월전 이 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그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열리긴 했지만 그간은 전시가 메인 포인트로 해서 이루어져 왔고 이제 2020년대는 이제 하나의 구심점을 탈피를 하고 좀 확장되고 연대 의미를 메인으로 두고자 5.18 40주년을 맞아서 5월 미술제로 확장돼서 이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198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광주 전남 미술인 공동체에서 주관을 했었고 이 시기 때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제 전국적인 역사적인 지편에서 바라보고 예술적으로 형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강렬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광비공이 해체가 된 다음 광주 민해총미술위원회에서 2002년부터 6년까지 해서 좀 전시가 명맥을 유지했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7년도, 2006년도에 이제 사단법인 광주민족미술인 협회가 설립이 되면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5월전이라는 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07년부터 19년까지 이제 정리가 계속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20년부터는 5월 미술제가 실제로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활동 내역 같은 거는 써진 것을 보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민족미술인 협회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각 분과별 조직이 구성되고 매년 5월전을 다채로운 주제로 이어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2019년부터는 30년간의 아카이브 전시를 통해서 5월전이 나가야 할 길을 모색을 했고 이제 20년도 5월 미술제를 확장을 이루어냈고요. 2020년부터 이루어졌던 그 5월 미술제는 매년 5월전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5월 미술제로 이제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되게 많이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공부를 했던 내용도 그러했고 그렇지만 아까 그 토론자 분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실상과 이상의 괴리는 참 크다는 거 그거를 조금 아시고 이제 다음 넘어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5월전의 확장체인 5월 미술제는 표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 5월 미술제 리부트 저희의 그 올해 전시 주제이고 옆에 유지대 변화라고 써져 있고 밑에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미술제로 5월전이 이제 확장되어서 이제 5월 미술제로 왔지만 5월 미술이 담아내야 하는 것들은 유지해야 되는 건 뭐고 또 이제 변화가 5월 미술제로서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왔지만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보면은 가장 처음에 보면은 5월 미술이 담아내야 하는 것은 대동정신을 잘 살려낼 것 무엇보다도 그리고 민중미술이 요구하는 시대적 요소들도 이제 흐름을 보면 2000년대 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부분들도 잘 살려가면서 행사를 갖고 가야 한다는 그런 것도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심점을 탈피해서 연대라는 키워드를 드러내면서 5월 미술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잘 살려나가기 위한 연구 그리고 탄탄한 기획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시대성과 시대 감성을 주제와 그림에 담고자 이제 우리 민중미술 작가들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 미술제가 확장이 되고 구심점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이거입니다. 시민들과 연대하는 방법인데요. 홍보하는 방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는 장을 마련을 해서 시민들과도 소통하고 우리 주제를 잡아내는 데에도 함께하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5월 미술제에 대한 진행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라고 해서 보이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32회 5월 미술제는 즉시 역사와 대면하다라는 그런 주제로 전시가 열렸고 그 큰 전시 위에 32회 5월전, 5월이 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가 또 따로 열렸었고요. 전시 그 부대 행사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또 연대 전시라는 게 새롭게 마련이 돼서 광주 지역 전역에 있는 미술관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연대 전시를 함께 꾸리기 위해 같이 전시를 했던 그런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학술 세미나도 마련이 돼서 그 주제 전시 주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는 그런 자리도 가졌었고요. 아까 보여주셨다시피 거리전도 함께 그 큰 탈을 쓰고서 했던 그런 부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회 2021년 이제 5월 미술제 때는 슬로건이 형성이 됐고 또 5월 미술 광장전이라고 해서 연대로 평화를 펼치다 이 전시가 작년에 그 직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전시가 이루어졌었고요. 33회 5월전, 5월 봄 이 전시가 따로 이제 5월전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때 부대 행사를 좀 보시면 특별전이라고 해서 이제 전원이라는 행사가 있었고 연대 전시가 이때도 9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광장 미술전, 시민 참여 설치 미술, 그리고 작가 워크숍, 릴레이 작가 토크, 시민 미술 학교 등이 이루어졌었고요. 34회 이제 2022년도에는 이제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슬로건이 형성이 되고 또 이 슬로건에 우리 전시의 그 메인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슬로건에 집중을 해서 전시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연대 전시에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34회 5월전도 이 슬로건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시를 이루었고요. 오른쪽 부대 행사를 보시면 청년 큐레이터 기획이라고 해서 5월 미술 특별전이 양림미술관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연대 전시 또한 9곳에서 이루어졌었고 거리미술전,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리고 5월길 걷기, 5월 미술 포럼, 릴레이 작가 토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이제 슬로건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행동하라 그리고 참여하라는 제목 슬로건을 잡았기 때문에 그 5월전 주제 또한 이걸 포함하면서 모든 갤러리에서 이루어졌었고 나머지 연대 전시는 또 9곳, 또 전문가 토크쇼, 광장 아고라 토크, 또 5.18 거리전, 청년 전시는 또 함께 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2024년을 맞이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에는 5월 전을 제가 기획을 했고 22년도, 3년도, 4년도 올해까지 제가 지금 맡아서 기획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해야 할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5월 미술제가 꼭 포함을 하고
가져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왼편에 적혀져 있고 오른편에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적어두었습니다. 근데 아까 조인호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던 내용도 여기에 중복이 많이 되는데요. 광주 지역만이 아닌 해외까지도 광범위한 연대가 물론 필요하고요. 작가들 교류도 중요하고 이해 부분에서도 이제 광범위한 협력이 사실상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예전부터도 필요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확장된 프로그램의 다양성, 연례 행사가 아니라 동시대 감성을 담은 담론 형성의 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 5월 미술제가 가장 그래도 핵심으로 가져가고 자랑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부분은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하는 행사라는 것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 대표 5월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대에 관한 포커스 집중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구심점을 탈피하고 연대를 가지고서 연대 그 중요성을 이제 메인으로 내세우면서 5월 미술제라고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중요한 면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나 시민 그리고 다양한 장르와 분야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어려운 점이 뭔지는 이제 뒤에 얘기를 드릴 거고 매년 동시대 감성을 읽어볼 수 있는 담론의 장이 필요한데요. 이 담론의 장은 시간과 장소를 의미를 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한 작가들의 그 작품 주제 등도 이제 작가들 스스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회원들도 이렇게 정립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조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부재한 부분도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홍보성을 넓혀야 될 것이며 또 이 흥미를 끌어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도 참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래 또 일반인들의 관심이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같이 제가 얘기를 해버렸는데요. 그 뒷장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적나라하고 필요하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것은 예산의 부족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시 예산이 2020년도에는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기획을 맡았던 그 부분 시점부터는 절반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보다도 조금 다운이 된 상태에서 그 5월 미술제가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운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그 형태가 늘어난 형태를 그대로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유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는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야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대의 중요성과 그 현장성을 물론 살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건 예산인데 그것도 저희 그 회장님들하고도 제가 소통을 하는 부분도 봤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많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증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시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지정 전시장에 부재한 것도 약간 조금 예산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화이트 큐브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장성을 살릴 수 없다면 화이트 큐브라도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상황에서는. 근데 그 화이트 큐브를 커버를 하기도 어렵게 대관료가 이번에 지불이 된 상황이 있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 및 진행팀의 인원 부실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이 부분도 5월 미술 추진 협의회가 있고 5월 그 기획단이 2022년부터 기획이 같이 꾸려져서 기획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외부에서 조금 인력을 더 탄탄하게 해서 1인이 메인을 잡고 하기에는 이 행사가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커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보완이 정말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획단이 꾸려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작가분들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기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는 저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2~3명이 붙어도 저는 5월 미술제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말 탄탄하고 체계적으로 잡혀갈 수 있도록 함께 다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연대 활성화에 대한 그 고민도 매우 크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고민을 여기에 더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민과의 연대도 매우 중요하니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서 좋은 5월 미술제로 앞으로 꾸려가고 역사에 정말 좋게 기록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동영입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뭐 한두 달 전에 우리 이현남 그 기획자님께서 그 5월 미술제 관련해서 발제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지난해에도 거절을 해가지고 올해는 되게 거절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다고 했어요. 대신에 5월과 반미와 조국 통일을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옛날 거 하지 말고 방향성에 대해서 5월 미술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 개인의 삶의 방향성도 찾고 있지 못하는데 5월 미술제 방향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 미술제 방향성을 어떻게 찾을까 하다가 쉽게 찾아가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작가분 중에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콕 예로 들어서 그 사람의 활동과 그 삶, 그 작품을 찾아가면은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김하순 작가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극구 사양을 하더라고요.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같이 어린 작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일단 자료 좀 달라.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김하 선생님께서 조금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 작가님들 알겠지만 대학을 또 함께 다녔고 그래서 다른 작가님들보다 조금 많이 알아서 김하순 작가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우문현답 민중미술과 김하순의 삶과 작품을 통해 살펴본 5월 미술의 방향성 찾기인데요. 우문현답은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하순 작가를 보면 항상 그 현장에서 뭔가 확 뛰어다니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발제한 내용은 우리 김하순 작가의 뭐 작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4번째로 발제하는데 앞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접근하나 저렇게 접근하나 결론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돈으로 또 이렇게 해결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36회째입니까? 89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제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지금 김하순의 그 미술운동, 대학 미술대회부터 했던 게 89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월 미술제 역사하고 거의 비슷하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89년도 입학해서 92년까지 전남대 미술배 신바람에 들어와서 그 미술 운동을 했습니다. 신바람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김일현 선생님이나 저나 그때 저희는 86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는 전남대에 그 종합미술배 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술하는 학생들도 미술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88년도 가을에 저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자마자 89년도 정말 보석 같은 존재가 들어왔죠. 그게 김하순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고 주요 활동은 전시실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시 실기실에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뭐 거리라든지 시위 광장이라든지 농촌 뭐 이런 현장에 있었습니다. 주로. 그리고 이제 93년, 94년도는 이제 졸업해가지고 대부분 저때 이제 졸업을 그 대학 미술운동의 꽃은 80년대 후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모든 대학들이 다 미술배가 있었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는 졸업해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우리가 들어가서 활동할 것인가. 광주에는 선택지가 2개가 있었습니다. 광미군과 민미련 2개가 있었는데 김하순 작가는 민미련 당시 일과그림연구소 그때는 4개 소조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저는 현장미술연구소라는 그 전종호 소장님이 계셨던 거기가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뭐 여성 단체 여성영화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세월호 광주시민 상주모임,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예술인 행동장, 그리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생명평화미술행동, 연안환경미술행동,
그래서 보면은 뭐 저기 일과 그림 연구소 그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계속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저런 활동들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PPT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92년도 주로 미술배가 하는 게 이렇게 깃발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만장 그리고 학교에서 중학생에서 이렇게 뭐 주문이 들어옵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뭐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주로 걸개 그림, 대강당에서 그 태극기 같은 거 봉 있잖아요. 그렇게 내려가지고 스케치해서 올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그림을 날밤 새서 그립니다.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1년도 지금 농활 같은 경우는 지금 89년 들어오자마자 진도, 90년대 구례, 그 다음에 보성은 91, 92년도 활동을 했었는데, 자, 왼쪽은 이제 보성 그 벌교의 보성군 농민의 부회장님 담벼락입니다. 저 담벼락은 원래 있었던 담벼락이 아니고요. 저희가 벽화 그린다 그러니까 일부러 저기 담벼락을 저분이 쌌어요. 저기 뒤에 그 녹색 옷 입고 이렇게 하신 분이,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 당시 이제 노은호 총학생 회장이고요. 제일 앞에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김하순 작가, 차재덕 작가, 그 다음에 심우상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다 이제 신바람 그거요.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91년도 보성군 등량에 당시 그 온자력 발전소가 들어선다 해가지고 이거 반대하는 그런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성군 조성에 그 골프장이 들어선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집집마다 그 주민들 돌아다니면서 골프장이 들어서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해서 그 내용들을 또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골프장 들어선 걸 막아섰고, 그다음 벽화를 그려놓으니까 그 용역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막 그 건장한 청년들이 와서 그 벽화를 지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주민들하고 굉장히 친화력이 짧은 기간에 맺어져가지고 그분들이 막 낫들고 오고 꽃갱이 들고 오고 그래가지고 다 막아내서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골프장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보성 우종미술관 거기 골프장이 그 자리입니다. 창고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전남대 벽화인데요. 여기는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 규표 작가분이 저한테 아주 호되게 뭐라 했는데, 마당 신바람 참교육 민족미술연구회가 아니라 미술교육과랍니다. 그러니까 정정하겠습니다. 1990년 광주민중항쟁도 이게 2017년도에 다시 재제작이 됐죠. 그래서 아마 대학 때 그렸던 벽화를 온전히 우리가 사수했다 그럴까요? 지키고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9년도 대학 왔을 때 바로 신바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명문 학다리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학다리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는 그 박태규 선배, 그때 호남대 매의 그 활동을 주도를 했죠. 그 다음에 박영균 선배, 경희대 미술운동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우리 최대주 작가라든지 이관수 작가, 이렇게 미술운동을 했던 그 선배들이 있었던 미술운동의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자마자 들어오자마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그 남미연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미술배 연합, 그때는 88년도 남미연 건준이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89년부터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사회단체 미술 선배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민족해방운동사라는 민해운사를 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 남미연은 6.25항쟁을 주제로 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시각매체연구회는 광주민중항쟁을 주제로 했었습니다. 그 11폭짜리. 그래서 그것을 89년도에 그리고 89년도에 들어왔던 해는 굉장히 그 시기적으로도 복잡한 했지만은 광주 미술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민해운사 이후에 홍성담, 백은일 선배가 구속이 되고 다른 민밀의 회원들이 다 수배가 걸려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미술판 분위기는 별로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죠. 91년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분신정부 때 많은 사람들이 분신하고 뭐 투신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 남면에서 미술 선전대를 만들어서 다 복장을 입고 있는데 저만 복장이 좀 이상하죠. 앞에 제가 91년 5월 15일 날 전역을 했는데 전역하자마자 머리가 짧잖아요. 저렇게 해서 저희는 낮에는 라카하고 페인트통을 들고 가서 거리에서 당시 노태우 처단 뭐 이런 글씨를 쓰고 다녔고, 그 다음에 9시에 저희가 모여가지고 전대 합동 캠퍼스에서 9시에 모여가지고 저녁 10시, 11시까지 그 민미련 선배님들과 함께 박승희, 그 다음에 정상순 열사, 그 다음에 저기 철수 보성고등학교, 그리고 만장, 영점, 그 다음에 뭐 깃발 이런 것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박승희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곧 후에 정상순 열사가 들어오고 곧 이후에 철수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한 달 반을 꼬박 저때 샜던 기억이 납니다. 김일환 선생님 생각나시죠? 예. 예.
여기 이제 일가 그림 연구소 있는데요. 그 민미련이 4개의 소조로 조직이 됩니다. 그때 이제 김하순 작가님 일가 그림 연구소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주로 이제 학습하고 야외 스케치 뭐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저기 보면 뭐 손주연 선배라든지 마당의 오영아, 그다음에 조대 김태삼 이런 친구들이 보이네요. 그다음에 민미련에서도 역시 걸개 그림 이런 작업들을 했고요. 그리고 일가 그림 연구소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땅 여기 계시는 김일현 선생님하고 함께 공동작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적어도 94년도에 환경과 생명전 물 한 방울 흙 한 줌 전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그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이제 7년 동안 주로 이제 출산과 육아에 주력하면서 상당히 이제 작가로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단절되는데 그래도 그때 좋은 선배 김일현 선배를 만나서 신바람 여성 회원들로 구성된 치맛바람이라는 그 모임을 구성해가지고 결성해서 꾸준히 스케치, 전시 이런 활동들을 간간히 이어가는데 여성단체 활동은 2002년도에 우연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풍물패 활동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광주 시민센터 그리고 2008년도 이 시민센터의 연장선에 있는 광주 여성센터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학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제1회 광주 여성영화제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5년간 7, 8편의 독립영화를 또 제작하는 또 감동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 투쟁을 또 함께 하고 있고요. 저 윗부분에 보면 밝게 웃고 있죠.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작품은 자네 밥은 먹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세상을 본다.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작품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하순의 활동과 이제 작품에 대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큰 계기점이 하나 나오는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지요. 그래서 이때 그 비슷한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단원고 2학년 학생들과 같은 또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슬퍼했고 저도 출근하면은 매일 9시부터 우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슬픔 때문에 약 5년 정도 그 독립영화 활동하는 것을 조금 여성단체 여러 직위들을 다 내려놓고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투쟁 법원 앞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까지 찾아가가지고 또 진상규명투쟁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평록항을 수차례 내려가서 그때 당시 사고 위치를 알리는 참사 위치도를 그림을 그려서 현장에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유가족분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1년이 지난 2015년 첫 개인전 하는데요. 세월호 관련된 작품들 10점 이상 이렇게 출품을 하게 됩니다. 방금 여기 이분이죠. 미용사인 순범 엄마. 그리고 이제 뒤에는 2017년 촛불 항쟁이 그 배경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유가족분들의 얼굴 초상들을 그립니다. 이것은 유가족분들에 대한 그런 감사 마음 그 작가가 담아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예술인 행동장은 아마 세월호 상주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인 행동장은 매년 4월에 개최되고 그 세월호 상주 모임 연장선에 있고요. 그런데 그 세월호 이후 2년 뒤에 2016년에는 광주 곳곳에서 촛불 문화제라든지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근데 이때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걸 광주 예술인 운동으로 좀 판을 키워보자. 그래서 미술뿐만 아니라 영상, 노래, 춤 이런 그 다른 문화예술 분야가 결합을 해서 이제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야 광주 문화예술인들, 광주 5월에 그런 그 DNA가 계속 흐르고 있지 않을까. 이 36년을 사실은 거리에서 전시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도 젊지만 그때 젊었을 때 그 5월 망월매 거기서 이렇게 거리에서 전시도 설치하고 그러면 누군가 지켜야 되잖아요. 돌아가신 천연두 선배하고 남자들은 2인 1조를 짜가지고 그걸 지키고 그랬는데 그 도로 바닥에서 스티로폼 그 라면 박스 깔아놓고 그 작품 그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몸으로 때워야 됐어요. 근데 몸으로 때우는 일을 이제 30몇 년째 하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작가님들에게 참 경의를 표하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80년 이후에 82년도에 윤만식 선배가 놀이배 신명을 창단하게 됐죠. 그리고 83년도에 극단 토박이 돌아가셨지만 그 들불 열사 중에 한 분으로 하는 박여선 선배님이 극단 토박이를 만드시고요. 그래서 84년도에 민문여 광주 민중문화 연구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분야별로 확장돼 가지고 88년도에 또 광문협, 광주 민중문화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노동문화, 농민문화, 그다음에 사진배 사실, 그다음에 시각 일과 그림, 뭐 시각 매체 연구회, 극단 토박이 여러 이제 문화예술 단체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광주 5월 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그런 투쟁들을 합니다. 아마 그런 문화예술인들의 이전에 그런 경험들이 함께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2016년 임년도에 이런 또 함께하는 것들이 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2017년 예술인 행동창, 그 다음에 2019년도, 그리고 시민 참여와 걸개 그림 어떤 폭력에서도 평화의 꽃을 들고 서 있겠다 2016년도 작품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진실을 원한다. 걸개 그림 형식입니다. 그리고 2016년 겨울에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광화문 앞에서 또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듭니다. 박근혜 체포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다 제가 모아봤는데요. 너무 사진들이 밝아요. 어떻게 저렇게 미술운동, 미술행동을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배지만은. 봐보세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촛불 행렬인데 지금 보면 5.18을 증언하고 있는 회화나무에 세월호 진상규명 알리는 이제 노란 리본들이 많이 있고 촛불 행렬들이 지나가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또 미얀마 연대투쟁을 하죠. 미얀마 함께 하겠습니다. 미얀마 연대투쟁입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생명평화, 그전에는 우리가 미술운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미술행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5.18 지금 그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있지만 5.18 시민군들, 그 5.18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제 조금씩 그 보면서 참 이분들이 양심 있는 정말 그 행동하는 양심이었구나. 처음에 대학생들이 의식 있는 대학생들이 판을 이끌었지만 사실은 5월 18일 오후부터는 시민들이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크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젊은 대학생들이 두드려 맞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양심이 끌어오른 거예요. 그걸 내가 외면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누구나 다 양심의 촛불을 가지고 있지만 광주 시민들은 행동하는 양심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정말 5월 27일 날 새벽에는 뭐 3공수, 11공수, 7공수, 뭐 24단 2만 명이 넘는 병력이 탱크를 앞세우고 들어왔을 때 광주 시민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서 죽더라도 서서 죽는 길을 택했어요. 그것이 광주의 저항 정신이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미얀마 투쟁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그림, 우크라이나 노어 전쟁 그만. 그다음에 군산 미군 기지 옆에 이제 쫓겨난 600년 넘은 팽나무라 그럽니다. 매달 한 번씩 열리나요? 팽팽 문화제가 열리는데 그 문화제 상황을 그린 거예요. 2024년도 실상사 레지던시 이제 뭐 이렇게 사찰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네요. 세월호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연안환경 미술행동입니다. 연안환경 미술행동이라든지 생명평화 미술행동은 그 인류 보편 3대 가치를 인권, 환경, 평화라 그럽니다. 우리가 1980년 5월을 통해서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보는 그런 그 계기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인권, 환경, 평화라는 인류 보편 3대 가치를 위해서 현장 퍼포먼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안환경은 그 영광 20년도, 그 다음 21년도에 군산, 울산, 부산, 22년도에 순천, 목포, 산도, 삼척, 23년도에 완도 이렇게 연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퍼포먼스와 작품 활동을 하는 그런 미술 행동입니다. 이건 비닐천에 돼가지고 얼마 전에 24년 여기 그 도청에서 4.16때 한번 나왔겠죠. 이런 퍼포먼스도 합니다. 짠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플라스틱 해양 오염 저기에 그 인간이 이렇게 갇혀버린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또 이렇게 작업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아주 작게 봤는데요.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하순의 주요 활동을 잠깐 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 네 가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뭔 말을 적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페이지를 보면서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아마 앞에 했던 우리 발제자님들하고 다 의견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째, 5월 광주 정신의 현대적 연결고리를 찾아 표현해야 한다. 김하순은 그동안 5월 광주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 세월호 참사, 사회불평등, 생명평화, 기후위기, 그 다음에 지역국가 인력 목표는 문제까지 주제를 확장시켰고 5.18의 정신이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함께 연대해야 한다. 이것은 아까 이제 여러 미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세계 다른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문화예술인들과 함께해야 이런 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고요. 김하수는 대학 때부터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셨을 때 훨씬 그 힘이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직접 몸으로 체득해서일까요? 지금까지도 계속 함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의 힘을 믿어야 한다. 김하수는 문화예술의 힘을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5.18에 4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먼 과거의 그 역사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미래 세대들에게 5월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이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더 가미되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함께 걸개 그림 시민들과 함께 했던 그런 시민 참여 체험형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한 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